그 가장 위에서 뭐 물을 쏟았을 때 어디 구석까지 그리고 그 구석이 필요한 곳인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국제개발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서섹스 대학교를 선택을 했는지. 하버드 대학교보다 순위는 높습니다. 혹시 갇혀서 나쁠 건 없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인터뷰를 이렇게 일찍 찾아서 하시는 거죠. 앞서는 이제 본인에 대한 어떤 간략한 양력에 대한 거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이제 그냥 본격적으로 직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데요. 국제개발이 뭔지 한번 간략하게 본인 버전으로 내가 생각하는 국제개발은 이거다. 아마 인터뷰 중에 이게 가장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네. 뭐 국제개발 안에서도 여러 가지 또 갈려 있고 또 그쵸. 여러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모두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 분명히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국제개발은 그 흐름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상적이지만 네. 어쨌든 정부 안에서 뭐 자금이 돌거나 인력이 풀 안에서 네. 이제 선순환을 하거나 저는 이 모든 게 흐름이라 생각해서 그 가장 위에서 뭐 물을 쏟았을 때 이게 어디까지 어디 흘러가는지. 구석까지 그리고 그 구석이 필요한 곳인지 네. 거기까지 갈 수 있는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국제개발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제 누수되는 걸 이제 찾는 거가 지금 생각의 업무인 거고, 그죠? 맞습니다. 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버킷에 물이 이만큼인데 그래서 쏟았는데 여기서 이제 막 물줄기가 내려갈 건데 네. 어디에 큰 줄기가 있을 거고 또 세부 그죠? 줄기들이 있을 건데 정말 끝까지 여기서 100을 넣었는데 여기까지 100까지 도달을 하는 건지 네. 아니면 중간에 누수돼 가지고 한 30만 도달하게 되는지 그러면 30만 도달한 이유는 뭔지 그죠? 이런 것들을 아마 하는 게 국제개발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게 되게 흐름으로 국제개발을 바라보는 게 되게 놀랐는데 일자리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 트렌드는 흐름이라고 열정의 흐름으로 저는 표현을 했어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는 결국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기업을 만들고 그 스타트업이겠죠. 그리고 그 스타트업에 또 열정 있는 사람들이 또 채용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정말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을 표현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일자리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국제개발도 결국은 흐름인 거고 결국은 사실은 국제개발이라는 게 자금이 있는 조금 여유가 있는 나라 혹은 기관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쪽에 그 흘러내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 흐름이 제대로 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고. 네. 그래서 이 타이밍에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게 그래서 국제개발 관련해서 왜 서섹스 대학교를 선택을 했는지 지난번에 영국이고 미국이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많은 학교들이 있을 건데 제가 알기로도 영국이나 이런 유럽 쪽이 이런 이론적인 게 굉장히 탄탄하다고 알고는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이제 지원한 서섹스 대학교의 위상 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어느 분야든 지표를 먼저 보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해외 대학 볼 때 QS나 뭐 몇몇 지표를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QS. QS 랭킹 개발학 분야에서 네. 7년 동안 1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학교 홈페이지의 말을 빌리자면 하버드 대학교보다 순위 높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이 분야에서는 그죠? 근데 아마 분야에 대한 관점 차이가 있으니까 네. 또 그런 게 조금 이제 희석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이제 학교 자체도 그렇고 IDS를 대학원이라 봤을 때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고 이제 싱크탱크로 보는 관점에서는 싱크탱크 또 랭킹을 새로 냅니다. 저도 정확한 그 이름은 까먹었는데 뭐 글로벌 싱크탱크 인덱스 뭐 이런 느낌의 랭킹이었는데 거기서도 이 분야에서는 거의 1위 항상 1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KDI가 조금 더 아래 있는 것 같습니다. 순위에서는. 학풍 자체도 이론적인 연구를 상당히 지향하는 분위기고 IDS 안에서 대학원의 연구원의 클러스터도 여러 가지를 둬서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에 들어가서 그 팀에서 조금 진행을 할 수 있고 그 석사생이나 박사생으로 지내면서 이제 연구실에 인턴으로 들어가면 월드뱅크나 FAO나 이파드나 뭐 여러 가지 기구들하고 좀 협업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입학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정도가 보였다면 제가 입학하고는 더 여러 가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뭐 많은 정보들이 유튜브 찾아보면은 있겠지만 그래서 또 본인이 이 학교를 선택했을 때 나름의 이제 리서치를 하셨을 텐데 그게 저는 되게 궁금을 하더라고. 왜 이 학교일까? 나름 이제 이 분야의 넘버원이죠. 넘버원
해당하는 학교를 선택을 한 거고. 그러면은 저 또 궁금한 게 국제 개발 분야에서 요즘 또 주목받고 있는 연구 분야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제 아내가 또 이런 쪽에 일을 하기도 하고 그 전에 또 NGO 쪽에 저도 많이 후원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사실 어렵거나 아까 얘기했던 부정부패로 인해 가지고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귀한 돈들이 자금들이 제대로 못 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국제 개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어떤 연구 분야 혹은 뭐 직업 이런 것들은 어떤 건지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분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저도 아직 초기에 리서치하고 네. 있는 단계임에도 제가 여러 번 본 단어라면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주목받는 그 풀 안에는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주 봤던 단어는 일단 ESG는 당연히 네. 근데 뭐 세계적으로 ESG 넷제로 탄소 관련 이제 넷제로 2050 진행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2030 진행하고 그렇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은 한국 정부에서 낸 지침 워낙 길어서 아마 보시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지침 한번 읽어보면 아 이렇게 가겠구나 그 요소 하나를 조금 보실 수 있어서 이제 ESG 관련 탄소 관련해서는 가장 포괄적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봤던 거는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보통 이제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코이카의 ODA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 ODA 도서관에서 기존에 진행했던 ODA 프로젝트들에 대한 뭐 페이퍼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몇몇 사업에서 이제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이 만족스러운 수치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멘트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문가이고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들도 잡지 못하는 문제라면 다음 세대에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걸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금융 소외 계층 관련해 가지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그 모함마드 유누스 그라민뱅크를 설립하신 분을 싱가포르에서 블리자드에 일할 때 그때 이제 아내는 또 교환 학생으로 MBA를 했어요. 아, 네. 그러면서 그때 이분을 만났어요. 그라민뱅크가 이제 특강하러 오신 거죠.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이 금융 소외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고 전 세계에 이 자기의 은행 계좌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런 블록체인으로 계좌를 대신할 수 있잖아요. 지갑이. 예. 그래서 암호화폐 지갑을 가지고 금융을 할 수 있게끔. 왜냐면은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은행에 가는 것도 힘들고 하지만 또 아프리카에도 보면은 스마트폰을 저가형으로 쓰기는 하는데 거기에 앱을 깔면은 그 이런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 가지고 금융을 할 수 있게끔 소액으로 그런 것들도 많이 주목받고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이 투자나 이런 거는 논외를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또 심각한 또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생각했던 것들을 관통하는 말씀이셨는데 우선 그 사업 레포트를 봤을 때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출 신청 후 승인까지 2주가 걸린다. 네,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는 페이퍼들이 있습니다. 그 뜻은 조금 더 편리해야 된다. 인프라가 네. 있어야 된다. 그 해결 방안으로 모바일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PC보다 모바일 보급률이 더 높습니다. 그럼 이 인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플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실제로 모든 개발도상국은 아니겠지만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이제 자산 증식이 노동소득보다 한참 높으니까 네. 특히 게임 분야에서 게임 아이템을 벌어서 판매하는 게 이제 그분들이 노동소득 얻는 것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동남아에서 열풍이 일어났던 몇 년 전에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게임들이 그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게 다 맞물려 있지 않을까. 누가 이제 나와서 그런 좀 교통 정리를 해주고 방향성을 네. 잡아준다면 그 뒤에 체계를 세우고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엑시 인피니티 게임 나와서 코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암호화폐 이런 것만 봤는데 사실은 또 그 뒷단에 있는 이런 금융 소외까지 그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결할 건가에 대한 어떤 안목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주제인 것 같기는 하네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면 또 이런 국제 사회 관련돼 가지고 많은 이슈들이 지금 기후 위기랑 맞물려 가지고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리비아에
댐이 또 무너져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 모로코에는 또 지진이 있었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 위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재건님 같은 경우는 이런 그 기후 위기나 환경에 대해서 미래 직업들이 어떻게 이런 국제 정책이랑 맞물려 갖고 갈지 사실 되게 큰 주제기는 해요. 되게 큰 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답을 요구하고 한다기보다 그래도 국제 개발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느끼는 그죠? 요 분야에 어떤 분야가 좀 소위 말하면 뜰 것 같은지. 이제 모 교수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ESG를 엮어서 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ESG가 옵션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이게 메인스트림이 되거나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ESG는 어느 분야나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분야 자체가 성공할 분야 자체가 확장될 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부 시절부터 정말 쉼없이 달려오셨잖아요. 이게 지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드리려고 했냐면 학부 때부터 정말 쉼없이 많은 활동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치지 않았냐는 질문을 사실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체대 준비생이었잖아요. 지치지 않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피지컬한 거는 준비가 됐어. 근데 이제 멘탈이 더 중요하잖아요. 멘탈. 네. 사실은 이제 많은 기관들을 인턴을 어떻게 보면 짧게는 한 달, 뭐 그리고 긴 거는 뭐 9개월, 그죠?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 제가 궁금한 거는 다양한 기관들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거잖아요. 그 가운데 뭐 본인이 나이가 그렇게 아직 많지가 않으니까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나만의 멘탈 관리법 뭐 이런 거. 네, 아무래도 제 그 검사역이라는 직무가 저는 25살에 입사를 했는데 이제 검사역으로 출장을 나가면 이제 1대1로 담당해야 되는 뭐 은행의 뭐 과장님이나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거의 그렇죠. 이제 대면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분들에게 이제 서류를 받아야 되고 잘못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최대한 감정 빼고 일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게 감정 빼고. 네, 여러모로 감정을 빼고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감정을 싣고 일을 해야 되는 직무가 있고 그렇죠. 아닌 직무가 있고 어떻게 보면 감정 빼고 접하는 게 더 순수하게 그 자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연구할 때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거는 제 이름이 적힌 프로젝트가 나갈 때 음, 제가 만약에 그 순간에 특정한 감정이 있어서 그게 반영이 됐다면 예를 들어 5년이 지나서 그걸 참고해야 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여기서 감정이 묻어나는 것 같지? 이 본질을 조금 해치는 요소가 있는 것 같지? 네. 라고 느끼는 게 저는 후회를 많이 할 것 같아서 네. 여러모로 감정 빼고 네, 음, 진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법이잖아요. 이게 룰인 거잖아요. 룰이 네. 그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 있고 이 정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정책도 지키지 않았을 때 뭐 아까 얘기했던 자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자료들을 준비했는데 왜 내게 반영이 안 됐냐, 왜 우리가 요청한 거는 떨어졌냐 이런 얘기가 컴플레인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질 건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팩트, 사실에 기반해서 감정 다 빼고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 질문은 사실 멘탈 관리법이었는데 그 멘탈 관리법이었는데 사실을 기반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다 보면 생각보다 감정 소모가 없게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리고 혹시 한 가지만 네. 추가 첨언을 드리면 이제 방금 뭐 왜 내 건 안 되냐 했을 때 안 돼, 이거는 법으로 뭐 정해져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자르는 것도 맞지만 사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런 사례가 많다면 정책에 대한 의문을 품고 정책을 개선하는 방향까지는 고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의 컴플레인이나 예를 들어 불만이 많아지면 그것 또한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정책을 기한할 때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걸로 삼는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멘탈 관리도 있겠지만은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쪽의 반응을 이끌어내야 되고 하려면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한데 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잘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이 기관에서 일했을 것 같고 또 좋은 성과를 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만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할 때 이것만은 하면 좋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 보시는 층이 뭐 대학생이나 취준생 이분들도 존재한다고 알고 있어서 네. 그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MG와 반대로 가자고 MG와 반대로 가자. 이메일 흔히 뭐 인터넷에 네, 돌아다니는 이메일 보낼 때 이제 서두 없이 저 뭐 수강 변경해 주세요 끝 이렇게 보내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격식 갖춰서 나쁠 건 없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설령 이제 반대편에서 뭐 편하게 해도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도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는 주류와 반대로 갔을 때 그만의 매력이 있지 않을까. 요즘 개인주의나 MG라는 그 문화가 주류가 되고 있는 사회에서 조금 그와는 결을 살짝 다르게 잡고 뭐 사회적으로나 통념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예의를 갖춘다면 뭐 그 또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나만의 색깔로 네. 격식을 갖춰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은 다 된다. 그렇죠? 나쁘게는 안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사람이 똑같거든요. 나한테 최대한 존중해서 뭔가를 부탁을 하게 되면 아무리 이게 뭐 사안이 어려운 사안이고 좀 얼굴 붉힐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분위기가 좋게 시작이 되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터뷰를 이렇게 격식 찾아서 하시는 거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런 기관들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나름 그 기관에서 진짜 소위 말하는 베테랑 선배님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그 선배님들이 이 정책 쪽에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라고 했던 기억나는 어떤 조언 같은 게 있으실까요? 뭐 지금 바로 돌아봐도 떠오르는 문구가 하나 있어서 네. 이게 항상 뭐 어느 기관이나 기업이나 한 1, 2년 정도 지나면 조금 익숙해지고 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처음에 입사하고 또 그 뒤로도 꾸준히 들었던 내용이 너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너가 하는 업무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전체 프로세스에서 너의 위치는 어딘지 그리고 앞으로 너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요거를 기억하고 제 업무에 임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분이 떠오릅니다. 네. 되게 단순한데 문장 자체는 굉장히 담백한데 임팩 있네요. 울림 있네요. 이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사실은 담백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조금은 졸리거나 지루하신 분 분명히 있을 건데 주무시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너무 중요한 주제라서 제가 모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어떤 직업이고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신재관 님이 오늘 나와 주셔가지고 이제 국제 개발이 뭔지 본인이 왜 이 업무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네. 우선 이제 출국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질문이 생기느라 상당히 힘들었는데 저는 이 사전 질문을 받고 답변을 쓰면서 지난 1, 2주 동안 가장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또 이런 기회 제공해주신 좋은 기회 제공해주신 선배님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그 분야에 대한 말씀을 너무 추상적으로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 또 부단히 정진해서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모습으로 한 번 더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또 나오고 싶다는 얘기죠. 저희가 진짜 1년 뒤에 네. 아니면 뭐 한 학기 지나서 기회가 되면은 특집으로 이제 줌으로 뭐 예를 들면 줌으로 한번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초대 한번 드려 나오실 거죠? 저는 영광입니다. 네. 약속했으니까 우리 다음에 한번 우리 초대를 하도록 하고요. 정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